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어머니 프랜시스는 9년 동안 6번이나 임신했고 남편을 속이고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랜시스는 5명의 아이를 낳았고 2명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한 가장 어린 신부였으며 스코틀랜드의 버려진 섬에 있는 벽돌집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생모는 법정에서 그녀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고소했고 그녀의 막내딸은 공주가 된 후에도 그녀와 말을 걸기를 거부했습니다. 귀족 결혼의 다산 악몽. 18세의 프랜시스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섰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관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랑인 존 스펜서 자작은 여왕보다 12살이 많고 그의 가문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페르모이 남작이었고 어머니 로즈는 왕대비의 시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짝이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2딸을 낳았습니다.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스펜서 가문은 남자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계속해서 임신을 했고 배가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했습니다. 아기 존이 태어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었으니까요. 10시간 후 아기는 폐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곧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기가 만삭이 되기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23세의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의사는 그녀를 고장난 기계처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꼈다. 남편의 성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막내딸 다이애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때렸고 그녀는 문 뒤에 숨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럼니스트 페니 주너는 인터뷰를 통해 존이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프랜시스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애나가 태어났고 또 다른 딸이 태어났습니다. 3년 후 찰스가 남자아이로 태어났고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막내 아들 찰스는 몇 년 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이 문장에는 원망이 없고 단지 진술만 있습니다. 18세에 결혼한 한 소녀는 남편의 폭력과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으로 인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생명은 주었지만 따뜻함은 주지 않았습니다. 장녀와 차녀는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막내딸 다이애나와 아들 찰스는 집에 남아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은 크고 분위기는 차분해요. 프랜시스는 매일 아침 사랑하지 않는 남편, 돌봐야 할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귀족의 아내라는 사실을 마주하며 깨어납니다. 그녀는 호박 속에 갇힌 곤충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피터 샨드 키드를 만날 때까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호주 벽지 재벌의 상속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중에 그것이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웃게 만들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고 이 웃음은 탈출 신호였다.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후 양육권 싸움. 프랜시스는 짐을 챙겨 다이애나와 찰스와 함께 런던으로 이사했습니다. 5살 다이애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곧 다시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일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현관 앞에 앉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찰스는 복도에서 울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멀리서까지 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존 스펜서는 아이들이 런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프랜시스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고 양육권 소송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법정에는 프랜시스의 어머니 루스 페르모이 남작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귀족의 저명한 인물이자 왕대비의 시녀장은 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다. 루스가 일어서서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부적격한 엄마라고 비난했다. 법정은 몇 초간 침묵했다. 무대의 논리는 명확했다. 딸이 귀족 남편을 버리고 유부남과 달아났다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었다. 하지만 존 스펜서는 자작이자 미래의 백작이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야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패소했고 판사는 존에게 네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몰려들어 도망자, 간통녀, 결혼 파괴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피터의 전처 제니든 이혼 소송 중에 프랜시스를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프랜시스는 피터와 결혼하여 스코틀랜드의 세일 섬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반의 작은 마을에서 10km 떨어진 18세기 농가. 그녀는 런던의 주목, 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네 자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매우 조용합니다. 프랜시스는 기념품 가게를 열어 관광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그녀와 피터는 양을 키웠고 몇 달 동안 호주에 있는 농장에서 살다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귀족적 지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폭력적인 남편도 없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아이를 잃는 것이었고 다이애나는 자라서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고 볼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버려진 딸과 수치의 기둥에 못 박힌 어머니,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은 소설가 바바라 카틀랜드의 딸인 레네와 재혼했습니다. 계모는 집에서 독선적이었고 아이들은 그녀에게 산성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이애나는 계모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셀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유를 외로움과 맞바꿨다. 모녀 관계의 지속적인 갈등. 다이애나의 약혼 소식으로 프랜시스의 평화로운 삶은 끝났습니다. 막내딸은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여 공주가 될 예정이다. 기자들은 셀섬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프랜시스는 다이애나의 어머니로서 대중 앞에 나서야 했고 결혼식 날 그녀는 울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나중에 전기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신부는 어머니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돌아오는 건 눈물과 나약함뿐이다. 결혼 후 다이애나는 4년 동안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는 정말 미치게 만드세요 라고 말했다. 프랜시스는 시얼 섬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피터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한 지 19년 만에 피터는 더 어린 여자를 만났고 프랜시스는 다시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폭력과 무관심으로 그녀를 쫓아냈고 두 번째 남편은 배신으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혼 후 피터는 프랑스 여성 마리 피에르와 결혼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농가에서 혼자 살았고 선물 가게를 닫고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5번 대성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성경을 낭독하고 신부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고 정기적으로 루르드를 방문하여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가끔씩만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우울증과 폭식증, 그리고 찰스의 불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언론은 이를 광범위하게 보도했습니다. 프랜시스는 헬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이애나가 라는 칭호를 잃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보고서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딸은 격노했고, 어머니는 모호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버틀러 폴 버렐은 나중에 다이애나가 전화에 대고 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딸이 대화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심장외과 의사 하스나트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 후에는 사업가 구루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편지를 썼지만 뜯지도 않은 채 반송되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썼지만 역시 반송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생애 마지막 4개월 동안 어머니와 말을 나누기를 거부했습니다. 프랜시스는 파리 터널에서 차가 추락했을 때 라세르 섬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프랜시스는 군중 속에 서서 관을 바라보며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린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끝에 제가 얻은 것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셀섬의 외로운 노년. 프랜시스는 매년 같은 해변에 갔는데 다이애나 기일에는 혼자 차를 몰고 해변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호도 없고 기자의 전화도 없었고 신경 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다이애나만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견뎌내고 있으며 셀섬에서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황무한 정원이 있는 벽돌 방갈로에 살았고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만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저택에서 태어나 이 외딴 섬에서 죽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는 굴곡진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가끔 오번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맥케이 신부는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가 항상 청소를 돕는 첫 번째 사람이었고 방문객에게 차를 제공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길가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신문하러 왔을 때 그녀는 어떻게 차를 들이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집사인 폴 버렐이 공주의 소지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고 프랜시스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런던으로의 여행이 최종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10만 파운드 상당의 보석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과 뇌암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창가에 앉아 이웃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셀섬 주민들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대하며 거리를 두었다. 아무도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도널드 신부가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는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도널드는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거행된 후, 프랜시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전남편 존이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인 68세의 첫째 아들과 막내 딸을 묻었고, 이제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오번의 세인트 콜럼바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연단에 서서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해리 왕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채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다. 찰스 왕세자는 레이건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600명이 참석했고, 시얼 지역 주민들은 교회 밖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웃,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무인도의 방갈로에서 죽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오번의 페니풀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별다른 장식 없이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긴 망명 생활과 같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세러스트 섬에서의 장례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2번의 파견과 4명의 소원해진 아이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추구했고 그의 딸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신부 한 명만이 곁에 있는 외딴 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프랜시스의 삶이다. 동화도, 구원도 없이 오직 선택과 대가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폭력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사회에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며, 모든 가격은 현실적입니다. 셀섬의 바람이 묘지와 텅 빈 벽돌집을 가로질러 불었고,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정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끊임없이 밀려왔다.